경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입니다. 오늘 시터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박일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신준영 대표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어유의 신준영입니다. 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는 2016년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박일준입니다. 협회를 2016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저는 그전에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위주의 그런 전문 분야의 일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뭐 공공 갈등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저의 이제 가장 주 전문 분야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감정을 읽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람직한 쪽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변화를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이제 그동안 제가 뭐 밀양송전탑이라든가 이런 공공 갈등 문제들도 이제 많이 관여해서 큰 갈등 우리나라 국가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해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16년 그 전쯤에 제가 그 지금 저랑 공동 대표를 하는 김명훈 대표를 만났고 만나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교육 문제를 늘상 이제 얘기하고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서의 교육 문제들도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교육 문제야말로 굉장히 우리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이 그 안에 첨예하게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통과 공감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육 혁신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이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2016년도에 협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비영리 활동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2016년에 이제 창업하신 이 협회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 협회는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주로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후원을 통해서 또는 그 공익재단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교육, 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축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캠페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초등부터 대학생까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시니어 주부 이런 모든 세대에 대한 이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 기능을 가리키는 교육에서부터 윤리 교육 또 지식에 대한 교육들 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연구 분야는 뭐 최근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로 말씀드리자면 그 메타버스가 잠시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한 2030년 정도 되면 모든 인프라 기반들이 지금의 인터넷이 메타버스로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글 화면 2D 화면으로 보는 인터넷에서 공간 인터넷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사실 우리의 삶이 더 본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메타버스 시민의식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과기부 주도로 작년 올해 초까지 그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거나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파트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도 이제 이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사람들 인식 건강한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저희가 지금 5년째 해온 베스트 유튜브 채널 어워드예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는 생산자가 있고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이용자가 있고 중간에 공유하는 사람이 있죠. 플랫폼도 제공자도 있지만 이 모든 집단들이 사실은 역할이 다 중요하잖아요. 생산하는 사람도 나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을 하는 거고 그런 콘텐츠가 생산되니까 이용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선순환의 이 고리를 만들까 해서 직접 저희가 상을 주면은 사실 오히려 그럴 것 같아서 청소년들을 저희가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서 직접 선정을 해요. 매년 한 3,4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요. 올해도 이제 탑10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년째 상을 주고
올해도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와서 직접 상을 받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새로운 의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그분들은 또 잘 만드시겠죠. 또 청소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또 좋은 콘텐츠를 요구해 이런 식의 캠페인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방대한 사업을 네, 하고 계시네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새 뭐 디지털 문해, 디지털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어서 쓰여지는데 사실 저도 일상적으로 쓰지만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접근하는 거랑 이게 개념명이 자체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협회에서 만들어 놓으신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협회에서 정의하는 건 사실 저희 협회처럼 정의하는 데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거나 뭐 활용하거나 윤리적으로 쓰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역량이라고 정의를 해요. 지금 아날로그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메타버스로 가고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이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거는 기존의 리터러시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삶의 역량이고 그쪽에 갔을 때만 인터넷을 이용할 때만 우리가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디지털을 쓰는 게 적절할지 안 쓰는 게 적절할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죠. 그 공감 능력도 이제 디지털 시대에 하는 공감 능력과 아날로그 시대에 하는 것들이 다른데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익숙치 않으실 텐데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 있는 게 동기화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상 세계 속에 네덜란드에 있는 풍차, 풍력발전소의 이런 장비를 우리가 보고 있다.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실제 그 풍력발전기하고 이거하고 실시간으로 동기화돼서 움직여요. 제가 여기서 멈추면 저기서도 멈추고 저기서도 멈추면 여기서도 멈추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디지털 SNS 상에서 말실수를 했는데 그 세계에서 말실수하고 현실 세계에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이라고만 정의를 해서는 이제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모든 삶의 역량이라고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의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정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한테 실제 필요한 게 그렇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보는 시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협회에서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보면은 이제 아동에서부터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터뷰이다 보니까 혹시 지금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어떤 콘텐츠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드려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한 가지를 꼽자면 그러니까 시니어들 교육을 해보면 공통적인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는데 이제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공통적인 거는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게 막연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누르면 망가지는 거 아닐까.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잘못 만지면 망가지거든요, 기계는. 근데 디지털은 잘못 만져도 망가지지 않아요. 디지털은 리셋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두 번째 두려움은 과금이에요. 내가 이거 잘못 누르면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 그거는 이제 교육이 필요하죠. 요건 누르면 안 되고 요건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좀 교육으로 가이드라인을 이제 잡아드릴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허들은 뭐냐면 저희가 이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영역이 테크놀로지 리터러시고 거기서도 제일 첫 번째가 기술에 대한 수용이에요. 그 수용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가 하나라면 또 하나는 거부 반응인 거예요. 일종의 저항감. 여러 가지 형태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운 걸 배우나. 그 부분도 좀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죠. 저도 지금 앞으로 한참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뭘 이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게 사실은 교육의 첫 번째 목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디지털하면은 기능적인 것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이렇게 관념적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협회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려우셨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협회를 지금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또 하셨잖아요. 그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다라고 하면 일단 비영리 기관이니까 네.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심리적으로 힘드는 거, 네. 업무적으로 힘드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런 그 개념이랄까 이 용어가 지금 크게 화두가 되고 모든 사회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찾는 곳들이 많고 네.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네. 워낙에 많아서 네.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요. 감사하게도 네. 보람된 일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저희 교육을 받은 분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는 게 가장 아무래도 교육기관이다 네. 보니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부모들 지금 입시에 대해서만 이렇게 막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그쪽만 바라보고 아이들을 네. 막 쥐잡듯이 잡는 학부모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관이 완전히 바뀌시고 자녀하고 대화를 시작하시고 대화의 자녀의 미래 진로에 대한 것들도 방향이 달라지고 네. 자녀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네. 뭐 이런 모습이라든가 우리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저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받은 걸 가지고 살려서 대학을 좋은 데 이제 갔다거나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 교육도 하는데 저희가 글로벌 유스 피스메이커라고 해서 우리나라 청소년하고 해외에 있는 청소년하고 그 메타버스에서 만나서 같이 교육하는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세계 시민 교육을 이론적으로 하고 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세계는 지금 미국의 총기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말이 안 되면은 번역기 써가면서 한다거나 그러면 세계 시민 의식이 그냥 바로 생기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했을 때 저희가 했던 그 교육 뉴욕에 있는 친구들이 그 할렘가라고 하는 아주 못 사는 부모들 중에 거의 50%는 마약을 하거나 감옥에 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인데 저희 교육받은 친구들이 70%가 아이비리그를 다 갔어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거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거 말고는 레퍼런스가 별로 없었는데 저희 거를 와. 열심히 썼더니 너무 흥미롭다고 다 좋은 성적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식을 받으면 이제 굉장히 보람되죠. 그 아까 전에 이제 메타나 구글에서 이제 스폰서도 받으셨지만 메타나 구글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글로벌 기업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고령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 디지털과 관련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그런 현재 한국에 그런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포용, 수용에 관련된 정책이 방향이 서 있는데 좀 글로벌 관점에서도 보실 때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큰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공공 영역에서 하다 보면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건이나 이런 걸 막 따져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형식주의에 빠지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실적주의라든가 그냥 숫자 채우기. 이쪽으로 예산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많은 민간 기관들이 또 생겨나고 그쪽에 이제 후원금도 가게 되고 그럴 텐데 소위 눈먼 예산 또는 의미 없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 대전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철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반드시 분명하게 세우고 그 가치지향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시민교육을 정부에서 자칫 잘못한다 그러면 또 이게 의식화 교육한다고 또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 중립적, 탈정치적이면서 그 탈이념적이면서 대신 이제 시니어들 피교육자 중심으로 그분들이 이 세대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느끼시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선택할지는 본인들이 하실 수 있도록 열린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디지털 사회의 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협회가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비전과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가 오랫동안 시중해오던 사업인데요. 저희 이름으로는 DIQ라고 이제 상표 등록돼 있는데 디지털 인텔리전스 쿼션트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고
웹에 접속해서 이렇게 시험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이제 풀 버전은 한 90분 정도, 네. 초등학생용 짧은 버전은 한 20분 정도 버전으로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정의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7개 영역에 대한 거를 이제 체크해서 이제 그래프로 나와요. 나는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증진시켜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이 DIQ를 오랫동안 개발하고 이제 주력을 해왔던 이유가 이 사람이 윤리적인가 윤리적이지 않은가도 뭔가 윤리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갖고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기준점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 많은 것처럼 인공지능 윤리가 생겨야 되는 것처럼 근데 윤리는 윤리일 뿐 사실 나 자신과 나의 삶과 연결이 되려면 어떤 나한테 삶의 지표로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 지표를 제시하는 기준으로서 저희가 DIQ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DIQ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홍익인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을 나를 위해서 이롭게 쓰고 또 세상을 위해서 이롭게 쓰도록 하는 다른 보통 디지털 역량 측정하는 도구에는 홍익인간 이런 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아실현까지는 있어도 사회 공익가치 구현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 DIQ에 그걸 꼭 심어서 DIQ 점수 잘 받아서 삼성에 입사하려면 구글에 입사하려면 이 부분도 갖춰야 돼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DIQ와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저희가 모든 사람한테 찾아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DIQ를 측정을 하고 온라인에서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DIQ 아카데미를 이제 저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부터 해서 제가 이제 그 회장님 오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되게 신선한 콘텐츠였어요. 홈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왜 홍익인간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지가 잘 이해가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더 많은 변화가 앞으로 올 것 같고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이제 잘 적응하면서 이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협회가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창업하신 멋진 대표님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